우리 의병님들 이 대한문에서 뵙고 또 삼성동에서 계속 뵙고 있습니다. 우리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제 마음이 좀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좀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그 중국 폐렴 위험이 뭐 가셨는지 이제 뭐 어제 하루 제주도에 놀러 오신 분이 뭐 9만 명, 뭐 방역 잘했다고 문재인이 지지율은 60 뭐 몇 프로 올라갔다 그러고 미통당은 뭐 19%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고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20일간 안 보이던 김정은이가 어제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저 평안남도에 있는 무슨 순천 인비료공장, 인산비료공장 준공식을 어제 5월 1일이 메이데이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념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의 날 기념으로 나왔다는데, 그러면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이가 흔적을 감추어 가지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뭐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죽었다는 얘기에서부터 뇌사 상태, 뭐 원산 앞바다에서 수상 스키 탔다는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21일 만인 어제 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20일간 김정은이가 숨어 있으면서 무엇을 노렸던 걸까요? 또 어떤 자는 저 4.15 이 부정선거 후유증을 좀 뭐 이렇게 카프라치하기 위해서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짜고 했다는 뭐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정도로 종적을 감추고 세계 이목을 받았을까요? 저는 무언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하여튼 지난 선거 이후 지난 한 20여일간 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 뭐 내다바이 꼭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야바이 노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문에서 모이다가 여기 삼성동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차들만 시끄럽고, 빠르면은 뭐 다음 주일쯤에는 대한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뭔가 이런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190석이라는 범진보 의석을 가지고 개헌을 빼놓고 뭐든지 국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삼권을 장악한 이 문재인 좌파 체제에서 어떻게 이 태극기 혁명운동을 다시 또 이어갈 것인가, 그런 그 점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뒤에 아주 훌륭하신 연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자 이렇게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 거의 3분의 1을 장악한 얘들이 6월 1일 이후 해나갈 그들 나름대로의 제1의 아젠다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마 개헌일 겁니다. 사회주의 개헌으로 나가겠다고 이미 선거 때, 선거 전에 이미 공약을 했죠. 그때 이미 이인영이는 토지 공개념을 포함하는 사회주의적인 개헌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에 임하면서 뭐 여야 양쪽 다 이건 선거의 주제가 아니고 뭔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월 6일 날 여러분 이 이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무성이가 저쪽 민주당의 강창일 제주도 의원하고 공동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헌법에는 헌법 개정 권한을 국회 과반수 이상과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유권자 100만 명이
청원 동의를 하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딱 8글자짜리 국민 발안 개헌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국회 과반수인 14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3월 12일자로 국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은 본회의로 이관이 되고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5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저께 원내대표인 이인영이가 5월 8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적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총무들을 연락해서 5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 30일자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때까지는 20대 국회의원이 표결할 수 있습니다. 자, 5월 8일 날 원포인트 개헌안을 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통과가 만일 된다면은 또 날짜를 잡아서 100일 이내에 국민투표 날짜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현재 미통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이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아마 본회의 소집도 어려워지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표결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현재 미통당은 지도부 부재 상태입니다. 심재철이가 원내대표지만은 8일날 원내대표 선출을 이번에 새로 당선된 당선자 총회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이 말이 맥혀들까요? 근데 여러분, 미통당이 지금 실질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미통당 실질적인 주인이 누굴까요? 뭐 저는 김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이, 유승민 이 세력들이 미통당 움직이는데 김무성이가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김무성이가 또 비상소집을 걸어갖고 총동원령을 내리면은 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은 5월 8일 표결이 어려울 거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표결도 되지 않을 개헌안을 시도를 할까요? 결국 21대 국회에서 최대의 포스터 정치 아젠다가 바로 개헌이기 때문에 한번 국민 여론도 떠보고 또 자기들 내부 단속도 한번 해보고 또 이쪽 야당 쪽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른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테스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식으로 개헌을 이렇게 한번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이용선인가 청와대 비서 출신도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친구가 한 가지 더 들고 나, 이익 공유제, 이익을 나눠 먹자. 내용이 뭐냐? 돈 많이 번 기업들의 이익을 가져와서 어려운 다른 분야에 나눠주자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SK 이런 대기업들 이익을 갖고 와서 나눠 먹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두 가지 체제의 축이 있죠. 하나는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건드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또 청와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들어주겠다. 근로자 전체 2,700만을 다 고용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직장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짜로 실업급여로 돌아갑니다. 이제 북구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최대 주는 거, 이것 때문에 12조 2천억짜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30일 날 밤에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820조가 돼 가지고
드디어 GDP 국내 총생산 기준 대비 42%가 됐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국가 부채를 40조 이내로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이었는데 이제 40조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얘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뭐냐, 40조 그런데 묶일 필요 없다. 유럽에서 가장 통화관리를 잘한다는 독일도 국가 부채를 60%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60%까지 가야 된, 이제 돈 막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은 국채 발행하는 거로 해서. 자,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금 때문에 2차 추경을 했는데 3차 추경을 또 곧 한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무려 30조짜리 추경 예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들 정부는 돈 그냥 예산으로 풀고 국채 발행해서 메꿔놓고 그 다음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고, 우리는 막 쓰겠다. 이번 선거 때도 여러분 돈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쪽에서 뭐 육아 자녀 양 이런 거 한다고 돈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도 자유통일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고발도 했습니다만, 선거 치르고 있는 중에 전 가구당 100만 원씩 돈 주겠다고 발표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는, 완전히 이번에 고무신 표 바꿔 먹는, 옛날 막걸리 바꿔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시장 경제 체제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태극기 혁명운동의 한 가지 축은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호헌투쟁이 첫 번째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거기에는 친중 종국 정권을 막아내고 결국 친미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일이 앞으로의 첫 번째 우리 태극기 운동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번 4.15 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입니다. 뒤에 나오실 분들이, 연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하여튼 이번에는 디지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전의 선거와 다른 점은 어느 한 지역의 지역별로 일어난 부정선거가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에서 최소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일어난 어떤 부정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선거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고 문재인 정권이 아예 정권을 내놓아야 될 원천무효의 부정선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행히 이 복잡한 수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해냈습니다. 제가 간단히 언급하자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우리 유튜브에서 63대 36의 그 비율을 밝혀냈고, 그리고 나서 바실리아 TV라고 그렇게 독자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슈아 유튜버가 복잡한 수식을 밝혀냈고, 또 아주 천재 수학자인 로이 킴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 부정선거에 이른바 조작 함수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공병호 TV가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원천적인 부정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우리 태극기 운동을 지속해 나갈 두 번째 동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미통당이 선거 부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선거 불복론, 선거 불복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얘들은 항상 이중대적인 어떤 성격으로 자기들 이미 103석을 했으니까 제1야당에 먹고 살 수 있어요. 국회의원 당선된 놈들은 4년 동안 누려야죠, 권한을.
이걸 선거 부정 원천적인 불복을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고 자기들 권익을 내놓고 싶지 않거든. 이런 프레임이 갇히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중된 게 이중돼. 근데 그렇습니다. 자, 당사자가 항의하지 않는데 아니 제3자인 우리 시민단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재검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오늘 아침 발표해 보면은 40군데에 투표함 보전 신청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대로 하면은 부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참 답답한 게 이 첫 번째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을 갖고 있는 선관위인데요. 이 선관위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1차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공명총 김재홍 회장이라든가 양선엽 씨가 하고 있는 공명선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1년 안에 또는 2년 안에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5구 부정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문재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가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그 논리대로 이번 4.15도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논리로 우리는 계속 일관되게 나감으로 해서 향후 태극기 운동의 두 번째 동력이 마련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하여튼 태극기 혁명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대한문을 찾아가서 우리의 본거지에서 다시 우리가 깃발을 뜰 때 헌법 가치를 지키는 호헌운동과 4.15 부정선거 규탄운동으로서 우리 태극기 혁명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성명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원이자 공동대표로서 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만나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말하는 것은 유튜브에도 올라 있지만은 배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의문이 나는 것을 묻는 것이 학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생기면 당연히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인 이 선생께서 경몽요교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구사라는 게 있습니다. 9가지를 생각해라. 그 중에 하나가 의사문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학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면 물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의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배운 사람들이 입을 갖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학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처럼 미시간 대학의 월터 R 메베인 주니어 교수가 한국 2002년 2020년 한국 총선은 사기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베인 교수가 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서는 메베인 교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계 인류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대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베인 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사기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받는 심각한 이 불이익에 대해서,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왜 이 정권은, 중앙선관위에서는 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사기가 아니라면 마땅히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작론에 대해서 자꾸 제기를 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사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밝힌 메베인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고발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베인 교수는 조작 함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조작 함수, 이것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함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조작 선거가 마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와 정당이 4.15 총선에 대해서 사법적 심판을 바라는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서 중앙선관위가 관리한 서버를 증거 보존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서버를 요구했는데 다른 거는 인정을 하면서 서버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일부 유튜버를 비롯한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조작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의문을 제기해서 5명 정도가 기계를 조작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계를 통해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면 기계를 통한 개표와 투표 과정에 있어서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수백 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천동설이 아니다,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선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문명은 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에 대해서 아니다, 일어날 수 있다, 통계 수치가 과학적 추론이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4.15 총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QR코드를 사용한 선거에 대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공정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조항에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여러 명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부의 반대에 의해서 부결됐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QR코드를 써야 한다는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가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개정안을 내면서 QR코드를 쓰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QR코드를 쓰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이것을 자신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QR코드를 쓰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마땅히 법에 맞도록 이것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입법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왜 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QR코드를 그것도 사전투표에 적용해서 그걸 억지로 강행한단 말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 과정에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됐다면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무효화되는 불법적으로 추진된 4.15 총선의 결과는 명백히 무효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정겸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명서에 밝힌 것처럼 이것은 이번 선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는 없애든지 아예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이것은 부재자 투표였는데 지금은 형태가 부재자가 아니고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어떤 식이냐, 제1일차, 제2일차, 제3일차 이런 식으로 편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당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를 만들었는데 조작이 용이하도록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하면 투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오거돈 시장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날, 11일날 사전투표를 하고 이 성추문 문제가 드러나서 당일 투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사전투표의 표심과 당일 투표의 표심은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가 최소화되는 것이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사전투표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것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접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전투표는 원래의 제도대로 부재자 투표식으로 원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갖는 조작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의혹의 해소는 의혹을 제기한 쪽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속한 신뢰에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며 중앙선관위원회 개표 원칙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개표는 신속함보다 정확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마무리 말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투표와 선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워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그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부정에 대한 잡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유 저 사람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묵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뭐가 왔느냐 하면은 수학이 들어왔어요. 수학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뒤집지를 못해요. 맞죠? 맞죠? 그 친작 좀 그렇게 하시죠. 그 지만원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저 사람은 5.18만 하는 사람이고 5.18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5.18의 골수고 5.18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뭐냐? 제가 시스템 공학자예요. 대한민국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저고 지만원이고, 언제서부터 했느냐? 2000년서부터 했어요. 2000년서부터 시스템 클럽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저 말고 시스템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국민들한테 시스템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 있었느냐? 제가 맨 먼저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은행 객장의 순번 대기 번호표 시스템을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순번 대기 번호표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에는 은행 객장에 질서가 없었어. 막 뭐 새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랬어요. 근데 순번 대기 번호표 시스템이 등장하니까는 우리나라 그 은행 객장의 질서가 선진국 이상으로 좋아졌어요. 그쵸? 이게 시스템이야. 이게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시스템이 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할 때 맨 먼저 제가 든 사례예요. 사례. 그러면은 제가 시스템 박사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미 해군대학원에서 수학을 공부를 박사 과정에서 수학을 했는데 그 수학이 응용 수학이에요. 응용 수학.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공부한 것이 뭐냐 하면은 확률, 통계, 그 다음에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이 세 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문제도 풀 수가 없어, 수학적으로. 이 중에서 두 개만 알고 하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건 병신이야. 아무 쪽에도 쓸 수 없는 거야. 두 개를 잘해도. 예.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전부 했어요. 근데 제가 박사 과정에서 수학 공식을 2개를 만들어내고 수학 정리를 6개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전부 통계 수학이야. 그러면은 제가 통계학 박사라고 통계학에 없는 공식 만들어내고 없는 정리 만들어냈으면은 통계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천재에 속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증이 그렇다 그거예요. 나한테 그런 게 다 논문이 있고 학위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 시스템이야. 선거 시스템. 어디에 구멍이 있느냐? 맞죠? 두 번째 통계학적인 해석이야. 선거 결과를 놓고 통계학적으로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분석해내는 것은 뭐 어디 가니까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통계학적인 해석이다 그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이, 3가지 핵심이 있는데 또 하나의 핵심이 뭐예요? 현장 검증이야. 현장 검증. 이 3가지야. 그죠? 현장 검증은 시스템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거야. 그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지만원 vs 조갑제. 내 조갑제 그런 인간하고 뭐 vs 놓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은
그게 그래도 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못 쓴다 그래? 그러면 배운 사람은 지가 고등학교 출신인데 뭐 대학교 수산대학교 뭐 1년 다녔는지 2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지 중퇴를 했으니까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아니야. 그 지가 나보다 훨씬 못 배웠는데 지가 뭘 안다고 배운 사람이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기는. 어? 아니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내가 그렇다는데 시스템을 알고 시스템 박사고 통계학 박사가 그렇다는데 지가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야 절이야? 어? 뭐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꼬봉들이 많아. 그 꼬봉이 정규제 그 다음에 누구야 그 국회의원 이준석이 지가 하버드 나왔대. 하버드 석사야 박사야. 하버드 학사야. 그 컴퓨터인가 뭘 했대요. 또 경제학을 했대. 무슨 한꺼번에 컴퓨터하고 경제하고 동시에 하는 학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버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버드는 법률학에서나 좀 꼽히지 딴 데서는 미시간 뭐 이런 데가 최고요. 어? 톱10에 안 들어가. 어? 근데 하버드라고 하면 나왔으면은 사람들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지. 가르쳐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얘기하는 것마다 이게 형편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놈한테다가 무슨 하버드가 가서 붙어. 그리고 정규제 지가 뭘 한다고 경제 조금 한다고? 경제는 아마 나보다 많이 알겠지. 왜냐면 현실은 난 경제 현실을 잘 그 사람처럼 추적을 안 했으니까 경제 이론만 알지. 그러면은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국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된대. 그러면 이 세계에서 NGO들이 왜 활동을 해? 정부가 뭘 잘못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NGO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는 얘기지.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고 정부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요. 이놈들이 이제 보니까는 빨갱이야 빨갱이. 그리고 지금 이제 나서서 싸울 사람은 우리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나서서 그게 아니다 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민주당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놈들이 민주당 사람들은 있다고 가만히 있는데 겁이 나서 있다고 가만히 있는데 저가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 이념이 빨갱이거나 아니면은 그 대리인 노릇을 하거나 그 자기 이익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저가 뭔데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 나서느냐 그 얘기야. 저가 현장을 추적해봤어. 지가 나처럼 시스템을 공부를 해봤어. 지가 나처럼 통계학을 공부를 해봤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뭐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통계학 박사, 수학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좀 어려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엄청 쉬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그 결과가 같으냐 틀리냐? 결과가 같아.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논리적으로 일치를 해. 근데 문제는 전달력에 있는 거예요. 전달력.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의 머릿속에 누가 잘 전달을 하느냐, 쉽게 전달을 시키느냐.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옛날에 이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어.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한테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느냐? 80% 한대, 80%. 그럼 이 세상에서 남의 얘기를 가장 잘 소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황희정승이래. 그 사람은 얼마나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얼마만큼 소화하느냐 하면 70% 소화를 한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전달력이 좋은 사람하고 가장 소화력이 훌륭한 사람하고 둘이 합쳐서 의사를 전달하면은 8, 7, 56, 56%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막 어렵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따라가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수학 모델이 뭐냐 하면은 소위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인데, 그거는 내가 공부한 통계학 중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거야. 저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그게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야. 실험 설계.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고 보면은 시금치밭 이론이야. 시금치밭 이론. 쉽죠? 여러분 시금치밭 몰라요? 시금치밭 이론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뭐 클로즈업들 시켜보세요. 여기에 이제 지역구 투표를 한 거야. 지역구 투표. 이게 지역구 투표고 요거 두 개가 비례당 투표. 비례당 몇 명이야? 47명 뽑는 투표야. 요거 지역구는 253명 뽑는 투표야.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당일 투표를 한 거야. 당일 투표를 한 사람을 쉽게 2천만이야. 2천만. 쉽게. 4,4,5패서. 요거 사전 투표한 거는 한 1,000만이야. 2대1이야. 2대1.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1대1이야. 시금치밭을 심었는데 2천만 개를 심었는데 50%는 합격이고 50%는 불합격이야. 이해하시겠죠? 한국당하고 요 파란 게 민주당이야, 빨간 게 한국당, 맞죠? 그러면 첫날 이게 당일날 투표를 한 거는 1대1이다 그 얘기야. 불량품도 반, 합격분도 반이야. 민주당 반 한국당 반이야. 근데 이 사전투표를 깠단 말이야. 사전투표를 깠어. 사전투표는 몇 명이 투표를 한 거냐면 1,000만 명이 투표를 한 거야. 1,000만 명이. 근데 그 1,000만 명 투표한 거를 비율을 보니까 한국당은 1이고 여기는 4야. 4배나 불려진 거야. 여기서 4배가 불려진 거다 그 얘기요. 4배가. 여기는 1대1이었는데 여기 1대4냐. 4배가 부풀려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불량품 시금치밭에 1,000만 개를 심었는데 불량품은 1이고 합격품이 5다 그 얘기야. 4다 이거예요. 그러면 1대1하고 1대4하고 보면은 그게 오차범위예요? 예?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금치를 200만 포기를 심고 2천만 포기, 여기는 1,000만 포기를 밭을 나눠가지고 심었는데 여기에는 비료를 줬다 그 얘기야. 비료를 주니까 불량률이 얼마 안 나왔어. 이게 민주당이 많고 4고 요게 1이야. 요거 1대1하고 4대1하고 어때요? 이게 비료 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설명 잘 하죠? 그러면 똑같은 이론이야. 똑같은 이론으로 비례의원 47명이 뽑는데 이 당일 투표는 여기도 1대1이야. 비례대표를 뽑건 지역구를 뽑던 당일 투표 날은 1대1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사전투표가 이렇게 하니까 1대2야. 1대2.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이게 사전투표 1,000만이 한 거 가지고 이게 2천만이 한 결과를 뒤집어 버렸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율을 엄청 크게 만들어야만 이걸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딱 걸린 거야. 여기 이해가 되세요?
아주 쉽게 이해 잘 돼요. 아주 쉽게 이해 잘 돼요. 이게 시금치밭 이론이야. 그 여러분 시금치밭 이론이야. 시금치밭 이거 그 어느 통계학자도 나한테 고마워하지 이거 틀렸다 할 사람 없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통계학자들은. 왜? 아니 나처럼 이렇게 쉽게 시금치밭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금방 알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사관학교 때도 이제 뭐 많은 교수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면 1시간 내내 머리를 흔들어 놓고 나가. 근데 그 핵심을 그냥 다 소화한 교수가 오르면은 한 10분이면은 그냥 쏙 들어와. 이게 그런 거예요. 이론이 틀린 게 아니야. 시금치밭 이론이 이건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의 근본 시나리오가 바로 시금치밭 이론이야. 비료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새로운 약품을 만들었는데 이 약품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이제 나가봐. 유식하게 조금.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그린 게 요거 파란 선이 요게 민주당 아니야. 요거 밑에 X선이 이게 그 한국당이야. 그러면 한국당을 X선으로 하고 이거를 민주당으로 Y선을 민주당으로 하면은 첫날 투표는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45도로 이게 5면은 여기도 5고 이게 7이면은 여기도 7이야. 이게 45도 선이 이렇게 간 거예요. 45도 선이. 이 45도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게 득표율이 한국당 득표율이 7이면은 민주당 득표율도 7이고 한국당 득표율이 9면은 민주당 득표율도 9야. 똑같은 거야. 그게 1대1이야. 그죠? 이게 45도 선이 1대인데 지역구가 여기에 딱딱딱딱딱딱 여기에 다 몰린 거야. 점을 찍으면은. 요 점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 공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공식이 있다 하고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런 선을 그을 수 있다, 요거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당일 투표인데 요게 요 위에 있는 그 사선 있잖아. 요게 이제 사전 투표라. 사전 투표인데 요거하고 정확하게 30% 위에 똑같은 현상이 요거하고 나란히 이제 이게 그어진 거야. 그어지면은 이것이 뭐냐? 이거하고 평행선이잖아? 평행선은 이거는 소위 리니어 펑션, 리니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그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곡선을 그리는 함성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는 그 함수가 아니라 직선을 그리는 함수를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그래. 리니어라고 하는 거 줄 아니야? 줄. 직선을 요 함수대로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 나와. 그런 직선을 그리는 함수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다. 일률적으로. 맞습니다! 여기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벌써 있어. 요게 어떤 공식이다? 리니어 그림, 리니어 함수야. 뭐 곡선, 뭐 x 자승, y 자승 이런 게 아니라 x, y. 이게 직선이 그려지는 거다. 직선이. x 자승하면 곡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나란히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요거보다 정확하게 모든 저기에서 30%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수학 공식을 컴퓨터에다 장입을 해놓고 그 국민이 어디에 투표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 공식대로 그냥 아웃풋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직선이 평행선을 그리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 함수가 발견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요. 쉽죠?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 이거를 삐뚤어 놓으면은 요런 식이 되는 거야.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 이해하기야. 이게 시금치 효과가 이게 당일날 투표한 거고 이게 사전 투표인데
당일날 투표를 거꾸로 뒤집으려면 이거를 조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비료 효과다. 그게 조작 효과다. 그 얘기예요. 공격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시금치 이론이라고 그래요. 시금치 이론. 이게 소위 실험 설계야. 실험, 엑스페리먼트, 설계,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가 통계학 과목에 있는데 그 통계학 과목은 제가 석사과정 이후 박사과정 들어갈 때까지 배운 통계학 부분에서 맨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기초다. 그 얘기야. 기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난 게 이게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냐고. 이거가 한국 사람이라고는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든지 딴 나라 별나라 사람들이지 이게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들이냐고. 그리고 이거 2천만이고 여기 1,000만이라고 그러면 2천만이나 1,000만이나 그거는 이 똑같아. 이건 상수야. 이 1,000만이나 2천만이 만들어내는 그 분포는 거의 상수야. 상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계학에서 law of large number, law, 법칙. 이게 법률만 law가 아니야. 법률만 law가 아니라 법칙. law of large number. 숫자가 커. 1,000만, 2천만이면 숫자가 큰 거야. 그러면은 오차 범위가 없다는 이론이 나와. 거기 결과에. 그러니까 통계학 공부한 사람은 로브 라지 넘버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걸 배워본 사람이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으면은 이게 1,000만이다 2천만이다 이게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샘플이든 유니버스 유니버스를 뭐라 그래? 모집단이든 간에 1,000만, 2천만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게 분포가 없는 거야. 분포가 없는 거예요. 소위 뭐 오차범위고 뭐고 오차범위가 실 머리카락 두께만도 안 돼. 오차범위가 이 정도면은 다 제로야. 제로. 그러면 여러분 다 설명됐잖아. 오차범위 없고 이거는 1대1을 1대4로 만들어낸 것은 이거는 비료준 값 아니야. 비료준 효과 아니야. 그 비료 효과다. 이게 시금치밭의 비료 효과. 그것이 조작 효과다. 그거요. 자, 아셨죠? 네.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파이팅! 여러분들 모두 투쟁해야 이깁니다. 아무리 이런 결과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투쟁해야 이깁니다. 그리고 통합당 의원들 전부 나서라고 좀 압력을 넣으십시오. 네. 당정전 춘천에 누구야 김진태. 그분 왜 안 나서? 그분 나섰나요? 아직도 안 나섰어? 에이, 그러면 그러면 뭐 안 되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면 사실 좀 이제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 한마디 하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뭔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도 또 송파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4월 15일 선거가 있었고 그 전에 사전 선거가 있고 개표까지 보관하는 동안 송파 선관위 사무실 앞에 가서 우리가 내내 지켰죠. 그걸 가지고 업무방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개표장 가서 개표 관람석에서 좀 그 내용을 이제 중계방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우리 선구자 방송하고 중계방송을 했더니 그 개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신청을 해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개표 방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제가 사실은 석촌 사전 투표소에 그 투표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봉인지를 떼어낸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범죄 제가 고발인인데 선관위에서는 저를 오히려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지만원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요, 이게 사전선거에서만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사전선거에서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75대 25 내지는 80대 20의 비율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55대 45, 52대 48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사전선거에서 총 10이라고 했을 때 사전선거에 4명이 참여를 하고 본투표에 6명이 참여를 하는 이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 10명의 선거 결과를 6대 4, 5.5대 4.5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7.5대 2.5, 8대 2 이렇게 되는 것을 격차를 오히려 좁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2나 2.5가 돼야 될 그 후보가 5.5거나 5.2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가정을 해놓고 추리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본투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사전투표만 건드려서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사전투표에서 9대1은 만들어야 됩니다. 9대1 부담이 되겠죠. 사전투표만 건드려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많이 건드리게 되면 티가 너무 납니다. 본투표에서는 완전히 패했는데 사전선거에서 9대1로 이겼다. 이거 믿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만만한 관외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체국 갔다가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오는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투표일로부터 개표일까지 보관기간이 있는 사전투표가 그 다음 만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본투표 안 건드렸겠느냐? 저는 건드렸다라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송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이게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투표함의 봉인지인데 이 특수 봉인지라는 것은 한번 떼어내게 되면 문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특수 봉인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봉인지에 문양이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다시 붙여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인지를 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송파구 석촌 관내 사전 투표 관리관을 고발을 했는데 왜 고발했습니까? 그 관내 사전 투표 1일차에 투표함의 봉인지를 투표가 끝난 18시 35분 오후 6시 35분에 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떼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한테 고지한 것이 아니고요. 개표장에서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 선거가 있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유튜브 방송 아니면 이런 연단에 올라와서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은 반드시 투표 참관인은 봉인지에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봉인지에 사진을 찍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선거 범죄가 현재 이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디지털 범죄화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그래서 이번에 선거의 결과만 통계를 보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증거 더 내놔라, 증거 더 내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눈치가 없음을 좀 탓하셔야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과연 이제 그러면 이 디지털 범죄 결과 그냥 컴퓨터로 전자개표기로 숫자만 바꿔놓고 끝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면 워낙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번에 민경욱 그 국회의원인가요? 그런 분들이 재검표하자 이렇게 덤빌 것이기 때문에 재검표했을 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숫자를 해서 틀리면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종이 투표용지도 숫자를 맞춰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개표장에 맞춰갖고 나오겠죠. 맞춰갖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로 데이터만 조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투표함을 열거나 아니면 그 투표함 통째로 갖다 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에 맞춰서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투표함의 봉인지를 건드릴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투표함을 전부 통째로 옮기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만 바꾸는 게 쉬울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건드리면 돼요? 봉인지를 건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죠. 봉인지가 그래서 뭘로 돼 있어요? 보니까 한번 떼었을 때 뭔가 통에 흔적이 났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봉인지를 바꾸는 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되어 있어요. 비닐을 마치 거기서 특수 봉인이니까 문양이 나타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이렇게 문양이 나타나는 것들이 개표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표장에 가서 지켜보니까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거의 눈뜬 장님이에요. 거의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투표소에서 그 봉인지가 개표장까지 그대로 나왔냐?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 이거요. 자, 우리 여기 오신 국민들 그나마 야 선거 부정이라고 하니까 나와서 뭔가 드러나 보자 하고 나오셨지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내 투표용지가 도둑을 맞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는 계산을 못해요. 최소한 아프리카의 콩고나 케냐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식하고 성격 급하면 불이라도 질렀어요. 가서 선거관리위원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점잖아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고 대가선 2017년도 제가 그때부터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싹쓸이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에 4.15 총선 부정선거다, 통계만 봐도 분명히 부정선거다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냥 또 세월 보내지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15 이번 총선만큼은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강영석 변호사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번에 아주 발빠르게 법원에다 증거보전 신청해서 투표함 열어보겠다. 자, 저 이번에 우리가 그 사전투표에서의 봉인지가 달라지는 것 증거를 제출했고, 저는 요전에 6.13 지방선거에서 가짜 투표함이 사용된 거 제시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일부분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냥 단순 실수일 뿐이다. 이번에 봉인지 석촌동에서 떼어냈어도 그거는 이미 투표력에 기록해놓은 정상적인 활동이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번에 여기서 뭔가 4.15에서 이 부정선거의 고리를 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또 증거를 잡아 제출해야 되겠죠. 이번에 증거보전 신청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 들어갈 때 저는 또 하나 제시합니다. 또 어떻게 증거를 잡느냐? 숫자 맞춰보자.
저는 거기에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숫자는 맞춰 나왔을 것이다. 혹시 틀리더라도 미미한 수량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결정적인 것도 제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뭐냐?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QR코드에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는 1년 번호입니다. 1년 번호는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투표용지를 만약에 없앴다면 새로 용지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 1년 번호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틀릴 것이다에 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QR코드 1년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4월 26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단식을 하시다가 순교하신 유족분 자제분 강미애 분이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격려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튜브 보고 오늘 여기 사이로 이걸 한다 그래서 그냥 혼자 스스로 왔는데 갑자기 인사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좀 당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사이로 이거 하나만 하다, 이거 사이로 때 이거 이제 부정투표 분명히 있을 거라 아버지는 예측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성의 아래 이렇게 국민장까지 치르시고 아버지가 정말 18일을 텐트에서 하고 6일을 집에서 치르는 동안에 제가 돌아가시는 그 가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했다 그래서 병원에 3번이나 갔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자식된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버님이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하늘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다 보니 내가 인터뷰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도 한마디 하고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고 아버지 성격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연세는 87이나 되셨지만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다리만 불편하지. 그래서 보통 단식하는 사람들 보면 중간에 다 쓰러져서 다 살아서 우리 아버지도 저와 함께 이렇게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죽음으로 갈 줄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 사이로 이 부정투표도 어떻게 밝혀져서 좋은 결실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아버지 걱정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아마 지켜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자제분에게 강미애 자제분이나 또 그 유족분들에게 결코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앞서가신 그 강 베드로 열사님의 그 모든 길에 힘써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박수로 우리 화답합시다. 박수!